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유전학 교재, 그중에서도 19장, 복잡 형질의 유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전하면 흔히 맨델의 완도콩처럼 딱 떨어지는 형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특징들, 예를 들어 사람의 키나 몸무게, 식물의 수확량, 아니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치 쭉 이어진 스펙트럼처럼 나타나죠. 이런 복잡한 형질들은 과연 어떤 원리로 유전될까? 오늘 이 19장 내용을 통해서 그 흥미로운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안 되고 연속적인 값을 보이는 형질들.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복잡 형질이라고 부르거나 그 값이 양적으로 측정되니까 양적 형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단순한 멘델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바로 이 지점에서 통계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양적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져오신 29장 자료가 바로 이 양적 유전학의 핵심 원리부터 최신 연구 방법론까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흥미롭네요. 복잡하고 연속적인 형질이라. 그럼 과학자들은 이런 형질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까요?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요. 19장에서는 보니까 상하이 남성들의 키 분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양적 형질을 다루는 첫걸음은 바로 집단 내에서 그 형질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상하이 남성 수백 명의 키를 재서 160에서 165cm 사이는 몇 명, 165에서 170은 몇 명, 이런 식으로요. 각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세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게 바로 빈도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양적 형질은 많은 사람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있고 양극당으로 갈수록 수가 적어지는 흔히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종 모양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 종 모양 그래프요? 네, 익숙하죠. 그럼 그 분포의 특징을 숫자로 딱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물론이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지표가 바로 평균하고 분산입니다. 평균, 표변 평균은 X바, 집단 전체 평균은 뮤로 쓰는데 말 그대로 그 집단의 중심 경향, 예를 들면 상하이 남성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 이걸 알려주죠.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요. 분산은 조금, 생소한데요. 평균만 알면 안 되나요? 분산은 어떤 정보를 더 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가요? 분산, S제곱이나 시그마 제곱, 뭐로 표시하는데요. 이건 데이터가 평균 주위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은 구성원들 키가 대부분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분산이 작은 거죠. 또 다른 집단은 평균은 같더라도 키 작은 사람부터 아주 큰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게 섞여 있을 수 있죠. 이건 분산이 큰 거고요. 즉 분산은 그 집단의 다양성 또는 변이의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개체 간 차이가 크다는 의미예요. 참고로 분산의 제곱근을 씌운 값이 표준 편차, S나 시그마인데 이건 원래 측정 단위,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가 같아져서 좀 더 해석하기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은 집단의 중심을 알려주고 분산은 흩어짐의 정도, 즉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 농구 선수 야오밍처럼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있을 때 저건 완전 유전이야. 혹은 아니야, 잘 먹어서 그래. 이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처럼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데 유전하고 환경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양적 유전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딱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양적 유전학의 기본 모델은 어떤 개체의 최종적인 모습, 즉 표현형 P는 그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 유전형 G와 그 개체가 처한 환경 E의 합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수식으로는 간단하게 P = G 플러스 E로 표현하죠. 물론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지만 이게 개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을 집단 전체의 변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 내에서 관찰되는 표현형의 총 변이량, 즉 표현형 분산 BX 또는 BP는 유전적 차이에서 오는 유전 분산 VG와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환경 분산 VE의 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x 이퀄 Vg 플러스 Ve라는 기본 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 키 차이의 전체 양 Vx는 유전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 Vg랑 또 환경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 Ve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특정 환경에서 유독 더 잘 자라거나 못 자라는 유전형 환경 상호작용, GXE, 인터랙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유전형을 가진 개체가 특정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우유 생산량이 많은 젖소에게 농부가 더 좋은 사료를 주는 것처럼요. 이런 유전형 환경 공분산, COVGE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유전적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가 어쩌다 보니 좋은 코치를 만날 기회가 더 많다. 뭐 이러면 유전형과 환경 사이에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군요. 그럼 이런 공분산까지 고려하면 분산 공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네, 만약 유전형 환경 공분산이 의미 있게 존재한다면 총 표현형 분산은 Vx는 Vg 플러스 Ve 플러스 2COVGE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공분산항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표현형 분산을 여러 원인에 따른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양적 유전학적 분석의 아주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전체 표현형 차이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일 텐데요.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교재 19장에서는 광의의 유전력, 그러니까 브러드 센스 헤리터빌리티, H제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던데요. 네, 바로 그 개념입니다. 광의의 유전력 H2는 아주 직관적으로 정의돼요. 총 표현형 분산 Vx 중에서 모든 종류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분산 Vg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H2는 Vg, Vx인 거죠. 이 값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H2가 1에 가깝다는 건 해당 집단에서 관찰되는 표현형의 차이가 거의 전적으로 개체들 간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0에 가깝다면 그 차이는 대부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H2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는 같은데 환경만 다른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들의 특정 형질값, 예를 들어 IQ 점수라고 해볼까요? 이 값들 사이의 유사성, 통계적으로는 공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분산은 주로 공유된 유전자의 역과 V주의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환경 효과는 서로 다르고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쌍둥이 간의 공분산을 전체 표현형 분산 Vx로 나누면 H2쯤 COV X'XX VX와 같이 광의의 유전력을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옥수수 개화시기 연구 예시를 보니까요. 여러 순정 계통들이랑 그 교배 후손들의 표현형 분산을 되게 복잡하게 분석해서 V주랑 Ve를 분리해냈고 그 결과 H2 값이 82%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 말은 그 특정 환경에서 키운 옥수수 집단에서 개화 시기가 다른 것은 주로 유전적 차이 때문이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해요. H2 값은 특정 집단이 특정 환경 조건 하에 있을 때 계산된 값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어떤 개인의 형질이 82%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또한 만약 환경 조건이 크게 달라지거나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집단 자체가 달라지면 H2 값 자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력은 특정 상황에서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상황 의존적인 값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네요. 유전력이 고정불변의 값이 아니라 집단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제 협의의 유전력, Narrow Sense Heritability H2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광의의 유전력 H2가 전체 유전적 요인을 다 포함한다면 협의의 유전력은 뭐가 다른 건가요?
유전적 요인 안에서도 뭔가 또 구분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체 유전 분산 VG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상가적 유전 분산 VA와 우성 분산 VD입니다. 즉, VG는 VA 더하기 VD, 여기에 다른 상호작용파들이 더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상가적 효과하고 우성 효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헷갈리네요. 네, 상가적 효과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형에 독립적으로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기여하는 효과를 말해요. 예를 들어 키를 크게 하는 대립 유전자 A가 하나 있을 때마다 키가 5cm씩 커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AA 유전자형은 기준보다 10cm, AA는 5cm, AA는 0cm 커지는 식이죠. 효과가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우성 효과, 즉 다미넌스 에펙트는 특정 대립 유전자 조합에서만 나타나는 상호작용 효과예요. 예를 들어 A가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면 AA 유전자형은 AA와는 다른 표현형을 갖지만 AA와는 같은 표현형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때 AA의 표현형 값은 단순한 상가적 기대치, 여기선 5cm 증가였죠. 이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성 효과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하, 교재에서 식물의 꽃수나 큰 가시고기 골반 가시수, 동굴 물고기 눈지름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상가적 효과 A하고 우성 효과 D를 계산하고 그 비율 DA를 통해서 우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보여주더군요. DA 비율이 0이면 순수하게 상가적 효과만 있고 1이면 완전 우성, -1이면 완전 열성, 이런 식으로요. 네, 그거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건 유전자형 전체가 아니잖아요. 각 염색체 쌍 중에 하나에서 온 대립 유전자 하나씩을 물려주죠. 따라서 대립 유전자의 조합에 의존하는 우성 효과, 즉 VD는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예측 가능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자손이 어떤 대립 유전자 조합을 받을지는 확률적인 문제니까요. 하지만 각 대립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상가적 효과, 즉 VA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전달됩니다. 아하, 그래서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협의의 유전력이군요. 예측 가능한 부분만 따지는 거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슈비의 유전력은 총 표현형 분산 X에서 오직 이 상가적 유전 분산 VA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수식으로는 H2는 VA, VX이죠. 이 H2 값은 부모 세대의 형질 값을 보고 자손 세대의 형질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예요. 특히 농업이나 축산업에서 인공 선발을 통해서 특정 형질, 예를 들어 우유 생산량이나 작물 수확량을 계량하고자 할 때 이 선발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H2가 높을수록 우수한 부모를 선발했을 때 자손에게서 더 큰 형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양의 털무게, 그 플래스 웨이트를 늘리기 위한 선발 예시가 나오네요. 전체 양떼의 평균 털무게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털이 무거운 양들만 골라서 교배했을 때, 즉 선발된 부모 집단이죠. 그 차이, 선발차 S에다가 H2를 곱하면 다음 세대 양들의 평균 털무게가 원래 집단 평균보다 얼마나 증가할지, 즉 선발 반응 R을 예측할 수 있다는 육종가 방정식, Breeders Equation, R은 H2S, 이게 소개되네요. 네, 이 방정식은 양적 유전학의 가장 실용적인 응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H2 값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강하게 선발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교재에 소개된 그 초파리의 비행 속도나 쥐의 쳇바퀴 돌기 행동에 대한 연구들 있잖아요. 수십 세대에 걸쳐서 장기간 인공선발 실험을 한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H2가 아주 작더라도 꾸준히 선발을 계속하면 원래 집단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형질값을 가진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결국 유전적 변이가 있다면 선발을 통해서 형질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서요. 이렇게 복잡한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유전자들이 실제로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적 형질 유전자 조합 매핑, 그러니까 매핑 퀀타티브 트레이트 로쿠, 줄여서
QTL 매핑이라는 기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QTL은 말 그대로 양적 형질의 변이에 기여하는 염색체상의 특정 위치, 즉 유전자주와 로커스를 의미합니다. QTL 매핑은 이러한 QTL들의 위치를 지도처럼 그려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인 QTL 매핑 방법은 우선 연구하려는 양적 형질, 예를 들어 토마토 무게라고 해보죠. 여기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유전적으로 고정된 라인, 즉 순종 계통, 인빌드 라인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토마토를 만드는 계통과 아주 큰 토마토를 만드는 계통, 이렇게요. 이 둘을 교배해서 F1 세대를 만들고 이 F1을 자가 교배해서 F2 세대를 얻거나 또는 F1을 다시 부모 중 한쪽과 교배하는 역교배를 통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후대 집단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후손들을 만든 다음에는 뭘 하나요? 그 다음에는 이 후대 집단에 속한 각 개체들의 양적 형질값, 여기서는 토마토 무게겠죠.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동시에 각 개체의 DNA를 분석해서 유전체 여러 위치에 있는 유전 표지, 제네틱 마커의 유전자형을 알아내요. 유전자 표지는 개체마다 염기 서열이 조금씩 다른 DNA 위치인데 SNP나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SSR 같은 것들이 흔히 사용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특정 유전 표지, 예를 들어 마커 M1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특정 유전자형 BB를 가진 개체들의 평균 토마토 무게가 다른 유전자형, 예를 들어 BS나 SS를 가진 개체들의 평균 무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마커 위치에서 유전자형에 따라서 토마토 무게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러면 그 마커 근처 어딘가에 토마토 무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즉 QTL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LOD 점수, LOD 스코어라는 값을 사용해요. LOD는 로거리즘 오브 디 아즈의 약자인데 복잡한 통계 계산을 통해 얻어지고요. 특정 위치에 QTL이 존재할 가능성이 QTL이 없을 가능성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를 로그 값으로 나타냅니다. 경험적으로 LOD 점수가 3 이상이면, 그러니까 QTL 존재 가능성이 1000배 이상 높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로 받아들여서 그 위치에 QTL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유전체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마커에 대해 이 분석을 수행하면 여러 개의 QTL 위치와 각 QTL이 형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F2 세대에서 양쪽 부모처럼 극단적인 표현형, 그러니까 아주 작거나 아주 큰 토마토를 보이는 개체들의 출현 빈도를 이용해서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즉 QTL의 최소 개수를 어림짐작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긴 하네요. 예를 들어 극단 표현형이 F2에서 1256 빈도로 나타나면 14의 n제곱이 1256이니까 n은 4, 즉 최소 4개의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추정하는 방식이요. 네, 그건 QTL 분석 초기에 사용되었던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단순화된 가정을 필요로 하고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현재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요. 형질의 유전적 복잡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QTL 매핑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교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사람처럼 통제된 교배가 불가능한 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한 연관 분석 또는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GWAS라고 하죠. 지놈 와이드 애소시에이션 스터디. 이 방법이 훨씬 더 널리 쓰인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GWAS는 현대 유전학, 특히 복잡 형질 연구에 정말 혁명을 가져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WAS의 가장 큰 장점은 인위적인 교배 집단을 만들 필요 없이 자연 상태의 집단,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해보죠. 이 집단에 속한 수많은 개체들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연구자들은 집단 내 개체들로부터 DNA 샘플하고 특정 형질 정보, 예를 들어 키, 혈압, 특정 질병 발병 여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각 개체의 유전체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SNP 정보를 분석해서 특정 SNP의 특정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 G 염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A 염기를 가진 사람들보다 특정 형질값,
예를 들어 키가 크거나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거나 낮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이 방법은 연관 불균형 LD라고 부르는 링키지 디스이퀄리빌리움 현상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LD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염색체상에서 가까이에 있는 유전자 변이들이 마치 한 묶음처럼 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향, 이걸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조상에게서 특정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 변이가 처음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돌연 변이는 그것이 발생한 염색체상의 주변에 있던 다른 SNP들과 함께 후손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조합에 의해서 연관성이 조금씩 깨지기는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변이들은 상당 기간 동안 함께 전달되는 경향, 즉 LD 성태에 있게 됩니다. GWAS는 바로 이 LD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관찰하는 SNP 마커와 실제 형질에 영향을 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원인 유전자 변이 사이의 간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특정 SNP가 형질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면 그 SNP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 SNP와 강한 LD 상태에 있는 근처의 다른 유전적 변이가 진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거죠. GWAS 분석 결과는 보통 맨해튼 플롯이라는 되게 독특한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던데요. X축에는 염색체 번호랑 위치가 쭉 순서대로 배열되고 Y축에는 각 SNP와 형질 간의 연관성의 강도, 보통 P값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한 값을 점으로 찍어서 마치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 스카이라인처럼 보이는 그래프죠. 특정 위치에서 점들이 막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면 그곳에 형질과 매우 강하게 연관된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고요.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이죠. GWS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의 품종별 몸 크기 차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IGF-1 유전자를 찾아낸 연구가 유명하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키,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정신질환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복잡 형질 및 질병과 관련된 수많은 유전적 변이들이 GWS를 통해 발굴되었습니다. 복잡 형질의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한 발전이네요. 하지만 GWS가 만능은 아니라고 교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유전력, Missing Heritability 문제인데요. GWS를 통해 특정 형질과 관련된 SNP를 수십, 수백 개씩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SNP들이 모두 합쳐서 설명하는 유전력, 즉 H2의 크기가 쌍둥이 연구 같은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전체 협의의 유전력 H2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의 키가 대표적인 예인데 수백 개의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었지만 각각의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이들을 다 합쳐도 전체 키 변이의 일부밖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유전력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상하네요. 잃어버린 유전력. 네, 이건 현재 양적 유전학 및 인간 유전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자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어요. 첫째는 GWAS는 주로 집단 내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유전 변이, 즉 common variant, 보통 빈도가 1%나 5% 이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 변이, rare variant들이 각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개별 유전자의 효과는 작지만 여러 유전자들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 그러니까 유전자 상위성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DNA 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 즉 에피제네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GWAS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복잡한 유전적 구조의 일부일 뿐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요인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복잡 형질의 유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방대한 여정을 함께했네요. 멘델의 완두콩처럼 단순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잡 형질들이 여러 유전자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표현형의 변이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고 또 유전적 요인마저 상가적 효과와 우성 효과로 구분해서 유전역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하려는 시도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H2와 H2의 차이, 그리고 H2가 인공선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QTL 매핑과 GWAS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 위치를 찾아내려는 노력, 그리고 잃어버린 유전력이라는 현재의 도전 과제까지 살펴본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은 복잡 형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과 방법론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이냐 환경이냐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전자와 환경이 어떻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표현형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려는 관점인 것 같아요. 양적 유전학은 바로 그 복잡한 상호작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틀과 도구를 제공하는 셈이죠. 물론 잃어버린 유전력 문제에서 보듯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발전은 인간 질병의 예방과 치료, 또 농축 산업에서의 품종 개량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전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유전과 환경은 서로 막 경쟁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을 이루는 파트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생명 현상의 다양성을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이 복잡 형질이라는 주제는 파고들수록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